오랜 시간이 흐르고 쌓이면서 완성되어진 지혜의 산물 지풀공예. 우리나라 지풀공예 역사는 민족의 삶과 함께 시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우리의 지풀공예는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이나 그 가짓수와 기술 또한 대단하다. 또 지풀공예는 농사짓는 이들의 대다수가 가능한 공예였다. 그들의 경험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고 용품이 되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얻은 부산물인 볏짚배, 기능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부과해서 만드는 생활 밀착형 조형 예술, 지풀공예. 농경시대를 지내온 인류와 함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켜온 공예 분야다. 특히 우리 민족의 지풀공예는 기술력과 예술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힐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플라스틱과 나일론 같은 대체 품목이 등장했고 지풀공예는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져 갔고 잊혀져 갔다. 찾는 이가 줄어드니 만드는 이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이젠 명맥을 잇기조차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풀공예를 고집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평생을 지풀공예와 함께 해온 전남 곡성의 초고장 기능 보유자 임채지. 보유자에게 지풀공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늙은 노구의 기능 보유자는 무엇 때문에 긴 세월 짚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새삼 지풀공예의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5호 곡성 초고장 임채지. 예로부터 농도로 불렸던 전라도. 이 땅의 농부들은 벼농사를 짓고 남은 짚을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초가집 지붕을 얻는 일부터 크고 작은 생활도구와 농사도구까지. 옛 사람들에게 짚은 그 사용에 한계가 없는 고맙고 또 고마운 재료였다. 짚은 철이나 목재 등 자연재와 더불어 모든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짚은 농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벼의 줄기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지요. 이런 짚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칼칼한 산집 위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초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초가지붕을 이고 집신을 삼고 덕석과 맥서리를 짜고 섬과 가마니를 짰습니다. 또한 풍요를 기원하는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부정을 막는 금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도구를 제공하면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온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고장 기능 보유자 임채지. 어려서부터 지풀공예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는 임채지 기능 보유자는 곡성 고달면 백곡리에서 나고 자랐다. 백곡리는 나주임시 집성촌으로 장인의 조부와 아버지 역시 집신과 초가 지붕을 잇는 일에 솜씨를 발휘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집신 장사를 했어. 집신 장사를 했는데 집신을 잘 만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 또 아버지가 그때 또 초가 지붕을 이로 댕겨서 그때 또 새내기도 고고 아버지가 뭐 덕석도 만들고 그랬어. 그래서 보고 이제 어깨너머로 봤지. 내가 이제 한 30대, 40, 50대 새내기를 꼬기 시작하고 그랬어. 김일호 했는데 해놓은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더 신기하고 잘 했다고 했었고 그랬었다.
잘했다 하니까 흥이 나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한 것 같아. 3대에 걸쳐 지풀공예를 이어온 만큼 그의 작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기존의 형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로 이어졌다. 자연 재료인 짚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 가치와 내구성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미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썼다. 덕분에 그의 손에서 탄생한 지풀공예 작품들은 다양한 쓰임새와 탁월한 기능은 물론 빼어난 모양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외롭고 힘든 외길 인생이었지만 다행히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덕분에 국내외를 막론한 왕성한 전시 활동을 펼쳤으며 여러 기관과 대회에서 실력도 인정받았다. 새끼 꼬기는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개씩 2가닥으로 나눠 잡은 다음 꼬아준다. 새끼 시작 부분을 일정 길이만큼 꼬면 뒤로 돌려 다리 사이에 끼워 고정한 다음 본격적인 새끼 꼬기를 진행한다. 한쪽 손바닥에 짚을 놓고 다른 손으로 비비면서 새끼를 꼬는데 계속해서 짚을 추가해 새끼 꼬기를 이어간다. 그렇게 길고 긴 새끼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새내기는 그냥 일반 우리가 뭐 만든 걸로 주로 만든 걸로 해서 어느 새내기를 꼬지. 유학 새내기는 이제 주로 액매기 할 때 많이 써. 그 어디 금줄 같은 거 어디 텃밭에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유연새내기를 꽈갖고 두문 백지 한 5cm 정도로 백지를 피워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꼽아놔. 두문 꼽아놔. 쭉 쳐놓으면 못 들어가.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런 유연새내기, 그거 유연새내기요. 한 발, 두 뼘, 세 뼘을 가져야, 한 짝을 만들어내, 집시. 이렇게 이제 기야만 난이 씨가 잘 들어가. 집신 삼기. 집신 만들기는 허리에 고정줄을 묶고 2발에 날줄을 거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4날 집신의 바닥이 된다. 다음은 집신총을 만든다. 앞총은 당나무 껍질을 사용하는데 잘 말린 당나무 껍질은 미리 물에 담가 부드럽게 준비해 둔다. 앞총은 집신 맨 앞쪽의 신총으로 조금 굵고 튼튼하게 앞모형을 잡아주는 일종의 기둥인데 버선의 코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팽팽하게 당겨진 4가닥의 날줄을 각 2줄씩을 양쪽 팔에 걸어 당나무 껍질로 앞총을 만드는 이 작업은 집신 만들기의 시작으로 튼튼하고 정교해야 한다. 앞총이 만들어지고 나면 짚을 이용하여 신총을 만들어 간다. 신총은 집신의 옆면을 만드는 작업인데 바닥을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실로 이용되는 짚을 계속해서 추가해 가면서 만든다. 앞총에 이어 신총 작업을 마치면 일정 길이만큼 바닥면 만들기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집신의 중간 부분으로 굳이 신총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집신 바닥이 완성되면 뒤축을 만든다. 우선 날줄 2개씩을 묶어 C줄을 넣은 다음 최종적으로 4줄을 모두 잡아 C줄로 돌린다. 이거 앞이고, 이거 앞이고,
이거 뒤고, 이거 뒤에가 이 바닥이 요거 있어야만 바닥이 요거 있어야만 덜 달아져. 요거 바닥이 요거 거칠거칠한 거 있어야만 바닥에 거칠거칠한 거 있어야만 오래가. 기본 모양이 다 완성되고 나면 바닥면에 삐져나온 지풀들을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낸다. 다시 물을 뿌려 집들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정리해준다. 그런 다음 4개의 날줄 중 2가닥을 잘라낸다. 다음은 남은 2개의 날줄을 다시 풀어서 짚을 더해가면서 날줄보다 조금 가늘게 꼰다. 이번에는 뒤축을 올리는 공정이다. 4날의 바닥면과 2날의 뒤축 경계 부분을 구부려 직각으로 세운다. 두 개의 날줄 중에서 우측줄은 우측 어미총에 끼우고 나머지 줄은 되돌려 뒤축으로 합친 다음 당나무 껍질로 감는다. 당나무 껍질은 우측 어미총, 뒤축, 좌측 어미총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아준다. 야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하면은 요가 이제 커졌다 적어졌다 하니까 그것도 조절을 오랬다 내렸다 그거든. 집신이 완성되고 나면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골을 넣고 신골 망치로 두들겨서 형태를 잡는다. 이 과정을 통해 발이 닿는 바닥면은 평평하고 부드럽게 되며 집신의 모양 역시 제대로 갖추게 된다. 얼마나 좋아. 작품 하나씩 만들어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집신 종류가 막신이 있고 삼으로 만든 삼신도 있고 미투리는 날이 6날이요.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 양반들 집으로 만든 거 아니고 주로 삼으로 왕골로 라고 미투리를 삼고 그랬어. 오랜 세월 옛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집신.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지녀 방한 방습 효과는 물론 살균 작용까지 가능했던 실용적이면서 대중적이었던 지혜의 산물이다. 덕석 짜기. 덕석을 짜려면 먼저 갓줄과 날줄을 준비한다. 이것은 날줄로 할 거이고 이것은 갓줄 제일 가양이 좀 두껍게 꼬야만 나락을 늘어다 안 떨어지지. 이것은 좀 두껍게 까고 이것은 좀 가늘게 꼬고 그랬어요. 갓줄은 두꺼운 새끼줄을 이합하여 튼튼하게 만든다. 다음은 갓줄과 날줄을 묶을 고정줄을 준비한다. 묶을 때 잘 풀리도록 줄을 사려 뭉치로 만든다. 갓줄에 날줄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갓줄과 날줄은 덕석의 크기만큼 날아야 한다. 덕석 포개의 시작 부분부터 고정줄을 한 번 돌려 고정하고 2번 돌려 간격을 주면서 포개 끝부분까지 날줄을 연결한다. 원하는 덕석의 크기에 따라 날줄의 개수도 달라진다. 갓줄과 날줄을 다 나르면 연결된 날줄에 물을 뿌려 부드럽게 한 다음 힘껏 당겨서 단단하게 조인다.
날줄의 시작과 끝부분을 대통에 연결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지금부터는 시줄 엮기다. 먼저 가장자리 갓줄을 시줄로 단단하게 감싼 다음 시줄 2개를 날줄 상하로 교차하며 통과시킨다. 시줄로 갓줄을 돌릴 때는 새끼를 꼬아 돌리고 바닥의 시줄은 짚을 약간씩 돌려가면서 엮어야 튼튼하고 질긴 덕석이 된다. 시줄이 짧아지면 짚을 추가해가면서 진행하는데 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 마감 작업은 날줄을 2번 돌린 다음 바로 앞에 날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반복한다. 마지막에는 반대편 갓줄을 함께 잡아 고정하고 새로운 새끼줄을 지세미 바늘대로 꿰어 돌린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 마감한다. 덕석의 주 용도는 곡식을 널어 말리는 것이었지만 잔칫날 마당에 펴놓고 손님들을 앉게 하거나 윷놀이를 즐기는 윷판으로도 많이 사용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방 안에서 장판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 때는 덕석몰이라고 하여 덕석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돌돌 만 다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체벌하기도 했다. 짚불공예 중에서는 대형에 속하는 덕석, 표준 말로는 멍석이라고 한다. 크기 자체도 대형이기는 하지만 잔손질이 많아서 능숙한 이들도 보름 이상 걸리는 대작업이다. 그전에 고추 같은 거, 콩팥 같은 거 말르면 참 잘 말라.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잘 말라. 예, 아주 부잣집이라고 있었지 가난한 집이라 없었어. 가난한 집이란 뭐 넣을 거기까지 넣을 거야 없어. 그 집에 덕석책에 있는 것만 봐도 아따 부자다 그들 판단할 수가 있어. 그 덕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옛 사람들의 곁에서 다양한 쓰임으로 사용되었던 덕석.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기에 새삼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소중한 유산이다. 농사에 필요한 지혜로운 도구부터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소소한 소품들까지 사용 범위와 한계를 가리지 않았던 짚불공예. 마을에 당산제를 지낼 때도 짚불공예는 함께했다. 이처럼 짚불공예는 오랜 세월 우리의 민속 생활과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무형의 자산이 다 그렇듯 초고장 기릉부유자 임채지 씨의 가장 큰 걱정도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작업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들이 없다. 때문에 짚불공예에 명맥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외길 인생을 살아온 장인의 고집이 숭고하다. 뭐 만든다라고 그게 좋아. 내가 이렇게 선생 말 들어가면서 내가 만드니까 참으로 기분이 좋더라고. 누구한테 잘하거나 안 하지만 얼마치 했어. 나도 재밌게 했어.
힘들어가지고 내 소견대로는 재밌게 하고 재밌게 살았어.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집이란 거 해놓고 보면 안 별것도 없어. 그래도 요거 그래도 나로서는 보물이야 보물. 아 바람이 있다면 내 작품을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해나가냐 그거 내 소원이고. 농사를 짓고 살아온 길고 긴 세월.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였지만 참으로 지혜롭게 이용한 재료가 바로 지피다.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소용이 예전같이 못하긴 하나 그렇다고 지풀공예가 가진 고귀한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힘들었던 시절 서로에게 기대고 얽혀 강하고 질기게 살아남은 민초를 닮은 지풀공예.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역사는 물론 조상의 숨결이 오롯이 담겨 있는 위대한 유산이다. 태움의 예술, 낙죽. 낙죽은 달군 인두로 대나무 표면을 태워 글씨나 그림을 새겨 넣는 기법을 말한다. 뜨거운 열을 품은 인두 끝에서 피어나는 각양각색 무늬는 소박함과 화려함을 넘나들며 주공의 품에 멋을 더한다. 마치 부드러운 붓마냥 대나무 화폭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낙죽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어려운 기술이며 동시에 참선이 동반되는 인고의 기술이다. 이렇듯 고되고 지난한 작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이들이 있으니 바로 낙죽장이다. 그들에게 낙죽은 인생이었고 운명이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하는 수밖에. 날이면 날마다 인두 갖고 놀아야죠. 인두 하루에 막 2,000쪽, 3,000쪽 해내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죠. 이게. 제가 연필로 그림 그리라고 연필로는 못 그립니다. 붓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붓으로도 못 그려요. 근데 인두로는 얼마든지 자신입니까?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 낙죽장 이형진. 전라남도 담양.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답게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대숲을 품고 있다. 덕분에 담양은 주공예품과 죽물시장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이름난 낙죽장 역시 담양을 터전으로 한 이가 많았다. 낙죽장들은 기능 위주였던 주공예품들을 일상에 멋을 더하는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죽공예의 발전을 이끌었다. 모든 민속자료는 실용적인 도구로 출발하지요.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장식성이 가미됩니다. 바로 민속 공예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후반 이 지방의 장시가 활발하게 열리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세 공예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합죽선과 같이 고급화된 제품이 나오게 되고 중앙관청이나 왕실에 납품하던 관영 공장, 즉 경공장에서 만들던 제품들을 지방에서 또 만들게 되고 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낙죽입니다. 이 대나무 장식 기술인 낙죽이 발달하면서 그동안에 밋밋했던 이런 제품들의 장식성을 훨씬 가미해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전용 기물인 부채, 여성의 전용 기물인 찬빛 이런 것들이 훨씬 고급스럽고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낙죽에 필요한 도구는 화로와 인두, 그리고 쇠줄과 인두털이, 부집개와 인두방석 등이 필요한데 인두는 보통 2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참숯이나 참나무 장작을 이용해 화롯불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낙죽. 이때 화로의 불은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인두의 끝을 살갑게 달굴 정도의 열기를 오랜 시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자 하는 문양의 종류에 따라 인두의 열을 달리하여 평범한 대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다. 어떤 대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게 무늬를 새긴다든가 글씨를 새긴다든가 해서 좀 화장을 해주는, 이 돋보이게 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낙죽이. 특히 이 대나무 표면은 이 물감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물도 먹지 않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인두로 태워서 문양에 새겼을 때 그 멋스러움이 나타나거든요. 미끈하고 둥근 대나무 표면에 새겨야 하는 낙죽의 문양은 사물의 특징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구성 요소가 없이 어떤 수묵화라든가 이런 산소화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문양의 그 특징만 잡아서 주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꽃 문양이 많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해진 다음에 십장생도 중에서도 십장생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 구름 문양하고 물결 모양이라든가 그걸 특징만 잡아서 약간의 그 표현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낙죽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이동현 선생. 그와의 만남은 이형진 낙죽 인생의 시작이었다. 제가 72년도에 이 낙죽을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16살 때입니다. 16살 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에 좀 수업 시간에도 만화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골이잖아요. 담양이라는 이 고을이.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이제 이거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선생님께서 저희 오셔가지고 이 낙죽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16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낙죽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업이 되기까지, 또 소년 이형진이 낙죽장 이형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저 낙죽만 보고 달린 외길 인생이었다. 되게 그래도 열심히 했고, 책을 구해서 보고 할아버지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다른 종류의 것도 갖다가 공예대전에 출품하려 한다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끈기 있었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원하는 문양을 내려면 무엇보다 인두의 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오직 수천 수만 번의 경험밖에 답이 없다. 인두의 열 달궈진 그 온도를 어떻게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체득이 안 되고, 오랜 경험에 의한 느낌이 오죠.
인두로 태우면서 문양을 새기기 때문에 인두가 지나간 부분, 그러면 까만 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까만 선이 나왔는데 이게 대나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끄러운 맛이 날아갔다든가 하면은 그 인두 지나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표면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새카맣게 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면이 매끄러운 맛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살려 있을 때 그 낙죽의 묘미가 거기서 나옵니다. 흔히 접부채라고 불리는 접선은 고려에서 발명해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접어서 손에 쥐고 다닌다 하여 쥐부채라고도 한다. 또 접선은 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부채 또는 막부채라고도 불렸다. 대나무의 속대를 이용해 만드는 부채인데 낙죽은 대나무에 겉대에 하는지 속대에 하는지에 따라 그 표현과 느낌의 차이가 크다. 속대는 겉대에 비해 무르기 때문에 섬세한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는 선보다는 굵은 선 위주의 문양을 많이 새기는데 밋밋함을 지운다 하여 거시랑 낙죽이라고 했다. 부채살마다 문양이 똑같이 새겨져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붙인 상태에서는 작업이 힘들다. 합죽선은 속대를 사용하는 접선과 달리 대나무의 겉대를 사용한다. 겉대의 표면을 얇게 깎은 다음 2개의 살을 맞붙여서 살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합죽선이라고 불렀는데 사대부들의 생활 필수품이자 먹과 풍류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합죽선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쓰이는 편죽은 대나무 표면의 질감을 고스란히 살리되 낙죽의 문양은 고급스러워야 했다. 평평하게 깎은 가운데 부분의 부채살에는 모두 같은 문양을 새겨 통일감을 줬는데 대표적인 문양이 박쥐 문양이다. 수십 개의 부채살에 새겨진 박쥐의 모양이 똑같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양쪽으로 붙여놓은 부채살이 뒤틀리지 않도록 인두의 열기 또한 섬세하게 다뤄야 했다. 이는 낙죽 솜씨가 합죽선의 품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주인의 품격까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새겨져야 하는 문양과 미세한 뒤틀림도 없어야 하는 작업. 이는 수십 년 경력에 숙련된 낙죽장들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부채 이렇게 쫙 펼쳤을 때 안에 이 살에 문양들을 새겼을 때, 인두를 새겼을 때 일정한 크기로 해서 이거 한 변죽까지 하면은 40살인데 이 40마리가 박쥐 문양이 일률적으로 정교하게 그려낼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려내지. 이 한 마리 그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살에 똑같은 크기로 옮겨 그린다는 것이 힘들죠, 이게. 언젠가부터 선비들의 체면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합죽선. 사대부들은 겨울에도 합죽선을 들고 다니며 찬바람이나 먼지를 막았으며 시조를 읊을 때 장단을 맞췄다. 이렇듯 합죽선이 무더위를 쫓는 도구를 넘어 격조 높은 화폭이자 멋스러운 소품 역할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낙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부통이나 필통에도 낙죽은 많이 이용됐다. 둥근 대나무통을 돌려가며 그림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깎아놓은 대나무에 하는 낙죽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작업이다.
인두가 뜨겁게 달궈져 있을 때는 뼈대를 그리고 인두가 좀 식었다 싶으면 질감을 넣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작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내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 또 필통에 들어가는 문양으로는 선비의 기계와 풍류에 어울리는 사군자나 십장생도 등이 많았는데 무병장수를 향한 바람부터 명예와 출세를 위한 기원까지 모두 담겨 있다. 대숲에 날아든 새를 그려 넣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고대했던 마음. 그 간절한 마음까지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작업이 낙죽이다. 사용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또 드리는 정성. 낙죽은 결국 그렇게 간절한 정성으로 완성된다. 장인의 손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 낙죽이란 화려한 옷을 입은 대나무는 독특한 멋을 품은 공예품으로 재탄생했고 대나무 위에 펼쳐진 장인의 열정은 작품보다 뜨겁고 아름답다. 인두로 태우지만 대나무의 매끄러운 표면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 낙죽. 인두의 온도와 누르는 힘에 따라 문양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도 또 너무 식어도 안 되는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인두가 한껏 달궈졌을 때는 끝으로 세워서 낙을 치고 약간 식었을 때는 비스듬히 눕혀서 낙을 친다. 인두의 열을 달리해가며 문양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옅음과 짙음, 또 성김과 고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낙죽은 고도의 경험과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인 것이다. 특히 참빛의 낙죽은 보기보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 기술을 요한다. 뜨거운 인두의 열 때문에 얇고 가는 빗살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빗살길이 달라붙을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빗에 낙을 칠 때는 빗살을 붙이기 전 참빗의 등뼈라고 불리는 가운데 등대 부분에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빗살을 붙였다. 하지만 이형진 낙죽장은 이미 완성된 참빗에 낙죽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의 인두는 실처럼 가는 참빗살 한 개조차 건드리지 않을 만큼 유려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뜨거운 열기에 흔적 따윈 찾아볼 수 없는 가지런한 참빗, 살과 낙죽. 그렇게 낙죽은 곁에 두고 즐겨 쓰는 물건에 멋을 더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방구부채의 자루로 사용됐던 대나무의 뿌리에도 낙죽으로 멋을 냈다. 주로 집안에서 부녀자들이 사용했던 방구부채는 그 모양이 둥글어 방구부채로 불렸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본연의 용도 외에도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실용품이었다. 곱게 뻗은 줄기를 택하기보다는 구부러진 대나무의 뿌리를 취해 예술적 가치를 더했던 낙죽. 수려한 한 폭 그림과는 또 다른 특유의 멋이 담겨 있다. 낙화는 기법에 있어서는 낙죽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소재가 종이나 나무, 또 박, 가죽, 천 등 매우 다양한데 담양 지역에서 말하는 낙화는 보통 종이에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담양에서 낙죽을 한다고 하면 낙화를 할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래서 낙화는 낙죽이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 또 낙죽은 기존의 작품에 창작성을 더하는 부수적인 작업이어서 공예적 요소가 강한 반면 낙화는 온전히 그 자체로 작품이 완성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라 회화적 요소가 강하다고 하겠다.
빼어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오묘한 매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는 낙죽. 미술을 전공했지만 낙죽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전소민 이수자. 우연한 기회에 스승 이형진 낙죽장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그동안 본 적 없는 기법에 놀라 낙죽의 세계에 입문했다. 선의 단정함과 색깔의 오묘함이 있고 또 그 어떤 회화 기법에서도 없는 그 알 수 없는 오묘한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기법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이 더더군다나 다른 낙죽에서 볼 수 없는 깔끔함이 있어서 그 매력은 작품을 보시면 더더욱 매력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낙죽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이동현 낙죽장.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 있는 이형진 낙죽장. 온전히 홀로 견디며 닦아야 하는 외길 인생이 더디고 힘들었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를 지키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채워온 시간인 것이다. 낙죽을 향한 지고지순한 고집. 낙죽장으로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다. 낙죽을 해오면서 하는 과정은 힘든데 이게 약간 문양을 새겨서 섬세하게 했을 때 이제 완성해놓고 보면은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력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인두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매력이죠. 이게 공간이 넓으면 죽공예 품의 인기가 좋았던 시절엔 하루 낙을 치면 3일을 놀고도 남았을 만큼 호황이었다. 하지만 낙죽장은 현재 수요가 줄어 관광지에서나 겨우 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통 공예기술을 전승 보호하고 있지만 주공예 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낙죽 또한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시대가 그래서 어쩐지 몰라도 이게 점점 만드신 분들이 그만두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낙주에 그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안타깝는 거예요. 이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다시 이제 옛날처럼 어떤 대나무에는 공예가 다시 이제 한 번에 부흥기가 와서 여러 가지로 이 쓰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접었다 폈다 하는 접부채는 11세기에 고려에서 발달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러한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채가 중국에 알려지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합죽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피죽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합죽선은 굉장한 고급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시대에 나온 대나무 장식 기술, 즉 낙죽이 합죽선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식성을 배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낙죽이 접목이 되지 않았더라면 합죽선이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이렇듯 낙죽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닌 우리 고유의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승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대나무에 새기며 평생을 낙죽에 바친 장인 낙죽장 이형진. 그의 손길이 스치고 나면
대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들며 숲이 펼쳐진다. 그렇게 대나무와 만나 예술로 승화되는 작업, 낙죽. 낙죽은 옛 사람들이 품었던 소박한 삶의 미학이 담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전통 예술이다.